자, 테마 28 보면 원자와 전기력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 덜턴으로부터 시작해서 톰슨, 그 다음에 러더포드, 그 다음에 보어를 통해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쪼개고 빠개고 부스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계속 잘게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로 갔을 때를 원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덜턴이 얘기했죠. 그죠? 그 이후에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그 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원자 모델을 하나 또 만들게 되는데 톰슨의 원자 모델은 어떤가요? 푸딩에 건포도가 둥둥둥 떠 있는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형태로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가 된다면 어때요?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죠. 그럼 서로 끌어당겨서 다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델인데, 자,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톰슨의 제자거든. 그러면 자기 스승님이 얘기한 모델을 증명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푸딩 형태의 원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가 돼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혼재가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이렇게 푸딩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럼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인 이게 무거운 입자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다 통과해 버릴 거라고 그냥. 그죠? 예, 뭐 부딪힌다라고 해도 워낙에 다른 놈들의 질량이 작으니까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그냥 거의 다 통과해 버릴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 그런데 러더포드가 실험해 보니까 이런 결과는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꽤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쏴주니까 어떻더라는 거야? 대부분은 물론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에 감광지에 가서 다 이렇게 부딪힌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물게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가고 또는 반대로 튕겨나온 놈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뭐야? 가운데 아주 무거운 원자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알파 입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전기적 반발에 의해서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충돌에 의해서. 그럼 가운데는 아주 무거운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이런 원자 모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얘가 얘를 잡아당기게 되고 F, 얘도 얘를 잡아당기는 힘, 즉 힘이라고 하는 것과 이동 방향이 뭘 이뤄서? 수직을 이뤄서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듯이 전자도 이렇게 돌 것이다 라는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수소에 대입을 해갖고 이 수소,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수소의 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수소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되는 값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거를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게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겨요. 이거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전자라고 하는 애는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를 띠는 애가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게 되면 이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뭘 발생해? 전자기파라는 걸 발생해요. 전자기파.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빛이야, 빛. 알겠나요?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고. 그럼 빛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운동 에너지가 자꾸 줄어들겠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얘가 어떻게 된다? 안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된다? 쾅 하고 부딪히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야?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 봅시다. 페이지를 좀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겨서 95페이지에 보면 또는 96페이지를 볼까요? 그냥 96페이지를 봐도 좋고요. 근데 95페이지를 봐도 좋고요. 자, 어딜 봐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로 95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상단에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선 스펙트럼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선 스펙트럼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을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톰슨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대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빛을 연구하는 시대였어요. 빛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빛을 연구하고 빛은 파동이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도 재본다든지 말이야, 그죠? 빛이라고 하는 것의 매질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크 방전이라고 하는 그런 방전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리관 안에다가 수소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수소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스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고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2만 볼트, 뭐 3만 볼트 이런 식으로 고전압을 걸어주게 돼요. 그럼 고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빠지닥빠지닥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 빛이 나오는 거를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빛이 나오게 돼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쭉 나오게 되죠. 그죠? 그 흐름을 우리는 무슨 뭐라고 그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무지개 빛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빛도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더라? 빨간색 한 줄, 빨간색 한 줄, 파란색 한 줄, 파란색 한 줄, 연보라색 한 줄, 보라색 한 줄, 이렇게 4개가 나오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알겠나요? 자,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걸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발머라고 해요. 발머. 알겠어요? 그래서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처음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빛의 이걸 내용을 계열 우리가 이렇게 불러줘요. 이걸 발머 계열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빛만 나오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다른 빛을 보니까 다 특정한 파장의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거야.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어떤 빛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라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적외선이라는 것도 어떻더라는 거야. 다 선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거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파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셴. 파셴. 그 다음에 브레킷이라는 사람도 있고 푼트라는 사람도 있고 그 위쪽에도 전부 다 어떻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 뭐 수소가스에서만 그러냐? 그렇진 않고 여기다 어떤 가스를 집어넣어도 다 어떻더라는 거야.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럼 원자에서부터 나오는 빛들은 다 뭐다? 선 스펙트럼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가스를 집어넣어서 방전시키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요. 그게 바로 뭐야? 형광등, 형광등. 알겠어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지금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은 자외선이에요. 그 자외선인데 하얗게 막을 씌워서 어떻게 돼? 가시광선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얀 막을 지워버리면 뭐가 돼? 자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 식당에 가면 그 컵 소독기 있잖아, 그죠? 컵 소독기 보면 파란색 빛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약하게 자외선이 나오게 만든 건데
그게 바로 형광등이 들어있는 한 요만한 형광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이 없어. 막이 없이 이렇게 형광등이 켜져 있어요. 알겠죠? 그럼 자외선이 나와요. 정말 알겠나요? 그래서 살균기 같은 거 뭐 다 자외선 램프 같은 거는 형광등이 형광등.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모든 원자들에서는 나오는 빛은 선 스펙트럼인데, 자, 예를 한번 봅시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된다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잃어서 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속도에 맞는 전자기파가 계속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이 두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모형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자, 우리 책에 있는 교재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처음에 이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된 실험이고 맨 밑에 있는데요. 그걸 참고적으로만 좀 봅시다. 처음에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극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음극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빛이 아니라 입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전자라는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히팅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쇳덩어리에다가 히팅을 해줘요. 뜨겁게 달궈주면 이렇게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막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망사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 망사를 갖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라는 것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전기장도 걸어주고 자기장도 걸어주게 되면 이 전자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견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를 띤 어떤 빛인 줄 알았는데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달아서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야? 바람개비도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죠. 그럼 이건 입자가 날라와서 어떻다는 얘기야? 충돌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였다? 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기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하고 반대 전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전해량이 Q1, 여기에 전해량이 Q2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라고 하면 얘가 얘를 어때요? 밀어내게 되겠죠? F. 얘는 얘를 어때요? 밀어내게 될 거예요. F. 작용, 반작용. 서로 반대면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이 힘의 크기 F라는 것은 얼마가 된다? K에 거리의 제곱엔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는 이렇게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되셨나요? 자, 생긴 게 뭐랑 똑같아요? 요 만리인력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식 잘 외워두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활용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2쿨롱짜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플러스 4쿨롱짜리가 있다고 해볼까요? 전하량이 마이너스 2쿨롱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자, 플러스를 띄는 경우 마이너스 띄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마이너스를 띈다는 건 전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쿨롱이다 그러면 전자 두 보따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보따리는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18 쓴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이거. 플러스 4쿨롱 그러면 전자 네 보따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그럼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다 이렇게 놓으면 얘가 얘를 잡아 당기겠죠? F.
그럼 얘도 얘를 잡아 당길 거예요. F 작용 반작용. 그러면 F라고 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K에 자 우리가 뭐 1m라고 합시다. 계산상 1m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1의 제곱분에 얼마가 되는 거야? 2, 4, 8 따라서 이건 얼마다? 8K 뉴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계산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기적 성질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붙여서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8K라고 또 혹시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붙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서로 인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달려가서 쾅 하고 부딪히겠죠. 그죠? 그럼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의 모습을 보면 한 놈은 전자가 어떻게 되고요? 두 보따리가 모자라 남아돌고 얘는 네 보따리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모자란 걸 메꾸고도 얼마? 두 보따리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보따리가 모자란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둘 다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다시 튀어나오게 돼요. 알겠나요? 그럼 반발력에 의해서 튀어나와서 만약에 이 두 물체가 다시 1m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갖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가 접촉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같은 전기를 띠게 되고 같은 전하량을 띠게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얘를 어때요? 밀어내겠죠, 그죠? F. 그럼 얘도 얘를 밀어낼 거야. F. 그러면 요 F의 크기는 얼마다? K에 1의 제곱분에 1의 제곱해서 이걸 얼마? K 뉴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기력 계산하는 방법, 이런 계산법을 꼼꼼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번 내시겠죠? 원자에 속박된 전자 한번 보세요. 그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자 여기 봅시다.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럼 전자가 어떤 속도를 갖고 돌게 되는 것은 왜 도는 거다? 얘가 얘를 잡아 당기게 되고요. F 얘가 얘를 잡아 당기는 뭐가 쿨롱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전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요. 원자 핵이 가지는 것이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2,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때 수소라고 한다면 이 F의 크기가 얼마다? K에 얼마? R제곱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뭐의 역할을 해서 부심력이라는 힘이 돼서 얘가 원운동을 하게 돼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자. 1번을 좀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전하량의 마이너스 Q와 플러스 3Q는 동일한 재질의 크기와 재질의 두 금속고 A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A와 B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자, F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K의 R제곱에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Q와 플러스 3Q니까 3Q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인력이고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A와 B를 접촉했다가 분리시킨 후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았을 때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럼 접촉시키면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 2C가 되죠? 2쿨롱이 되죠? 쪼개면 반반씩 나눠 갖는 거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F는 얼마라고 하면 돼? K의 R제곱에 Q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따라서 이거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3분의 1의 F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 나는 전하량이 아까 플러스 Q 플러스 2Q인 대전체 주위를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에서 대전체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랬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구문을 골라보자.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F는 K의 R제곱에 라지 Q 곱하기 스몰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F 다시다 이렇게 놓는다면 이건 K의 R 제곱이 얼마? 라지 Q가 2Q죠? 네, 2Q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그랬으니까 맞았습니다. 가에서 대전체를 제거하면 전자는 원운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뿅 하고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힘이 계속 유지돼야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방향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그 힘이 없어지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를 대전체로부터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나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띄어내는 것도 어떻다는 거야? 힘들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기억밖에 안 되는 거죠.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된 전자를 원자핵을 중심으로 하는 깊은 깔때기에 갇혀 원운동하는 것에 비유하여 나타낸다.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지는 물리량이라고 그랬어요. 커지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전자의 전해량,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자는 전해량이 2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전하량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 봅시다.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 전자는 무슨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고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어때? 에너지 준위가 높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깥으로 나갈수록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어때? 크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에너지가 넘치는데 집구석에 있을 일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용돈도 많고 말이야. 에너지가 넘치는데 집에 있지 않겠지, 그죠? 뭐 PC가 아니고 어디고 막 놀러 다니까 그냥 밖으로 나간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밖으로 나갈수록 어떻다? 에너지가 크다. 알겠죠? 원자에 가까이 올수록 집 구석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에너지가 작아.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커집니다. 밖으로 나갈수록. 됐나요? 원운동하는 전자의 가속도의 크기.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F는 뭐가 되는 거야? m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전기력이라는 것은 K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R 제곱에 라지 Q 곱하기 2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러니까 가속도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니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